2021년 이후 2022년부터는 좀 피해갈 수 없는 일종의 어떤 긴 침체에 고정이 들어왔다라고 생각했지만 상반기 너무 뜨거웠죠. 맞아요. 특히 서울의 좀 상급 지역일수록 이제 너무 뜨거웠었는데 코로나 시기 때 전고점을 돌파하는 이 정도로까지 반등이 나올 줄은 생각을 못했으니까 이건 제가 이제 틀렸던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야, 왜 틀렸는지를 좀 복기를 해보면 이제 부동산 이야기. 예, 부동산은 네. 이제 제가 이제 상반기에 저는 이제 2021년 이후 2022년부터는 좀 서울도 뭐 피해갈 수 없는 일종의 어떤 긴 침체에 고정이 들어왔다라고 생각했지만 상반기 너무 뜨거웠죠. 맞아요. 특히 서울의 뭐 좀 상급 지역일수록 이제 너무 뜨거웠었는데 그래서 이제 전고점인 이제 코로나 시기 때 전고점을 돌파하는 정도까지의 상승은 침체장에도 데드캣 바운스란 건 나오지만 이 정도로까지 반등이 나올 줄은 생각을 못했으니까 이건 제가 이제 틀렸던 부분이고 틀렸다라고 해서 그거를 그러고 넘어갈 게 아니라 왜 틀렸는지를 좀 복기를 해보면 이제 앞으로 전망을 하는데 이제 논리를 세울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 이제 잠깐 좀 언급을 좀 드리자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대출 금리가 시장과 너무 다르게 돌아갔다. 아 맞아요. 이거 지난번에도 하나, 한번 설명해 주셨죠. 그쵸?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비아파트 영역을 좀 이렇게 너무 좀 무시했는데 즉 이 시장은 아파트랑은 다르다, 약간 좀 구분된 시장이다라고 본 측면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빨간색 선이 이제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리거든요. 네네. 보시면 기준금리는 3.5%를 쭉 고금리를 유지를 했는데 이 시기에 이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굉장히 급격히 내려왔는데 이게 특히 대기업 대출 금리와 비교해 보면 이게 굉장히 차별화돼서 빠르게 내려왔던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사실 가상금리를 많이 좌우한 게 또 이제 연체율인데 보시면 대기업 대출의 연체율은 상당히 낮은 이런 수준에 있고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은 이미 대기업보다 높은 상황에서 더 높아지는데도 그러네요. 예, 이렇게나 더 높은데도 이거를 더 이렇게 했다는 거는 사실 정책적인 힘이 작동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러네요. 심지어 사실은 당연하게도 1년짜리 정기예금보다 주담대 금리가 항상 최소한 1%포인트는 더 높은 수준에 있어 왔는데 올해 7월 같은 경우는 이게 거의 만나는 수준까지 왔었습니다. 이건 진짜 심각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대 차가 없다라는 거는 가게 입장에서 무조건 당연히 빚을 내야 되는 어떤 거죠. 사람도 주담대를 내서 뭔가를 투자해야 되는 상황으로 갔었다는 거죠. 이거는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만약에 한 이 정도 수준으로 금리가 내려왔더라면 과연 이 정도 불장이 올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물론 사람들은 얘기가 어차피 금리 인하로 여기까지 가는 그림이라면 뭐 먼저 온 게 대수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뭐 잘 아시다시피 유동성이란 게 졸졸졸 나오는 것과 맞아요. 한 방에 확 나오는 거는 이 시장에 미치는 여파가 그거는 너무 다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올해 상반기 이런 여건에 있었다는 건데 문제는 이제 저도 그래서 이때는 약간은 헷갈렸던 게 심지어 그 스트레스 DSR 2단계도 원래 7월에 하려던 거 9월로 미루고 막 이러니까 야 이게 내수가 안 좋다고 결국은 부동산 부양 쪽으로 정책을 이렇게 키를 잡은 건가? 이렇게 가계대출 이런 건 어쩌려고 하는 거지 싶었는데 7월 달까지 이게 너무 이제 가계대출이 너무 늘어버리니까 즉 작년에 주담대가 총 한 22조, 28조 그 정도 늘었는데 올해는 3, 4분기까지 벌써 50조 가까이 늘었거든요. 훨씬 빠른 속도로 이제 주담대를 많이들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예금은행 기준으로. 네. 근데 뒤늦게 이제 이러면 안 된다 하면서 이제 가계 부채 관리해야겠다라고 확 잠근 게 기준금리는 내렸는데 주담대 금리는 확 이렇게 올라가 버려서. 근데 저게 이제 지금 아마추어 정부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정책을 하는데 좀 뭐 할 건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그래서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게 예금 금리는 당연히 이제 기준 금리를 따라 움직이니까 네. 예금 금리는 낮아졌는데 낮아졌네요. 대출 금리는 올라가 버려서 오히려 더 긴축적인 상황으로 지금 가계가 들어가 버리게 된 거죠. 참 정치가 참 리스크이기는 한데 지금의 어떤 기재부나 금융위 이런 쪽의 입장은 가계 부채가 지금 더 막 이렇게 폭증하면 안 된다. 이쪽으로는 지금 이게 잡혀 있다 보니까 그러면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을 관리를 한다라는 기조 하에서는 뭐 이미 내년도 GDP 성장을 굉장히 낮은 걸로 다들 지금 전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당연히 가계 대출 증가율도 내년에 타이트하게 관리를 해 나갈 걸로 예상을 하면 그러면 내년 초가 된다고 해서 이 기조가 막 확 풀린다? 좀 그렇게 낙관할
할 수는 없는 일인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올 상반기 같은 상황은 조금은 재현되기가 어렵다. 조금은 이례적인 상황이었지 않나. 이제 네. 가계부채 관리하는 기조로 당분간은 간다라고 봐야지 않나 싶은 거고요. 네. 다른 하나는 이제 빌라나 뭐 이제 오피스텔 이런 데는 이제 야, 그런 거 많이 접봤자 아파트 그쵸. 가격이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친다. 저도 그거는 이제 되게 공감하고 그렇게 생각했었던 부분인데, 네. 근데 우리가 지난 2년간 겪었던 일은 뭐냐면, 어쨌든 아파트 시장은 이제 뭐 둔촌주공 살리기 이런 유명하에서 이렇게 계속 이제 하방을 받치는 쪽의 정책들이 나왔단 말이죠. 뭐 이제 정책 자금이든 이제 뭐 LTV나 그런 것들을 좀 풀어주는 거든 그런 게 있어서 과거의 수도권 그 약세장일 때는 이게 아파트 경매가 이 정도로 나왔었는데, 네. 근데 최근에는 굉장히 적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경매로 안 나온다는 그렇죠. 거죠. 경매로 아파트들은 안 네. 나오는데 반면에 이제 요 회색이 서울이거든요. 이 자료는 이제 IBK 투자증권의 이제 건설 네. 파트의 조준현 애널리스트가 이제 수고해 주신 부분인데, 이때 이제 빌라나 그런 비아파트 경매는 요 정도 나왔는데 최근에는 특히 서울이 엄청나게 이제 경매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미치는 여파가 경매로 한번 들어가면 이게 낙찰되기까지 한 뭐 4개월에서 6개월은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4개월에서 6개월간은 이 물량들이 전월세 시장에서 사라져버리는 효과가 나는 거고. 경매가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네. 해서 빌라나 이런 비아파트가 전월세 시장에서 물량이 사라져 버리니까 이렇게 전월세 계약 건수가 비아파트의 전월세 건수가 줄어든 만큼 이게 다 아파트 쪽으로 수요가 가버려서, 그래서 이제 아파트의 전월세가 왜 올랐냐 하면은 이렇게 지금 빌라나 이런 것들이 경매로 막 지금 넘어가면서 이렇게 한마디로 이들이 전월세 시장에서의 공급이 막 이렇게 막혀버린 거. 이게 지금 좀 어느 정도 기여를 좀 하고 있다. 그 말은 곧 이제 또 역으로는 빌라나 좀 약간 비아파트 쪽이 좀 안정이 돼주면, 그러면 아파트의 어떤 전월세 쪽도 좀 더 안정화되는 효과가 좀 기대할 수 있겠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이게 아이러니하네요. 빌라에서 경매가 늘어가지고 그러니까 공급이 딸려서 전월세 가격이 올랐다. 그것이 아파트 쪽으로까지 연결된다. 맞습니다. 네. 게다가 요새는 다들 이제 허그에서 이제 전세자금, 전세보증금 이제 그 보증보험을 들고 이렇게들 계시니까 이렇게 내가 살던 빌라나 오피스텔이 경매로 넘어가면은 나는 기존 세입자는 허그로부터 그냥 보증금을 돌려받고, 네. 이 물량 자체는 이제 경매로 들어가니까 아무도 이제 전월세를 살 수 없는, 당분간 전월세를 살 수 없는 물량으로 돼버리고, 이런 식으로 지금 전세로 못 가면 이제 월세로 가고, 월세로 가면 그렇죠. 월세 부담이 높아져서 소비가 안 되고, 이게 그런 연결이 게 되는 또 거죠. 같이 연결이 되고, 네. 또 이제 어떻게든 또 이제 빌라에서 포비아를 느끼는 친구들은 어떻게든 아파트 이제 뭐 좀 더 서울에서 바깥으로 가서 아파트로 가든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아파트 수요로 네. 가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뭐 빌라나 비아파트 물량을 무시할 일이 아니다라는 그렇구나. 거죠. 이제 네. 흔히 많이들 이제 그쪽을 무시하고 아파트 물량만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데, 저도 이번 기회에 이게 차이가 있구나. 따로 볼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지금 워낙 올해 상반기까지 서울에 이제 불장이 왔었다 보니까 이제 워낙에 국장은 답이 없지만 아파트, 특히 서울 아파트는 무조건 우상향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논리 대부분 이렇게 크게 한 3가지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공급 절벽이다라는 것과 정부가 하방을 좀 받쳐준다. 뭐 둔촌주공이나 이런 사례를 봐라. 이렇게 받쳐주고, 뭐 지금 뭐 종부세나 이런 것도 지금 막 거의 무력화시켰고, 경기도 안 좋은데 종부세 다시 올릴 수도 없는 거고, 이건 활성화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있고, 굉장히 이제 또 이 무적의 논리가 이제 화폐 가치는 하락하니까, 네. 그럼 당연히 더 희소한 이제 서울의 부동산은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요거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면, 부동산이 너무 올랐다고 해서 이제 너무 올랐을 때와 너무 내려갔을 때 둘 중에 너무 내려가면은 이건 국가 경제에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방어하기 위한 노력은 하는데, 네. 너무 오르면 이거 너무 큰 문제다라면서 이거를 낮추기 위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이게 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너무 내려갈 때 이렇게 이러면 우리나라 국가 경제에 큰일 나니까 이런 방어하는 노력 이렇게 좀 같이 따른다는 것은 뭐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알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는 하니까, 이게 정부는 이 급등보다는 급락을 훨씬 싫어한다. 뭐 이거는 뭐 너무 당연한 거고. 근데 저는 이제 이게 문제가 지금이 이제 어쨌든 당분간 이제 리더십이 좀 약간 실종되는 시기. 맞아. 이 시기에는 사실은 그동안 뭐 레고랜드 사태 때라든가 뭐 어찌 보면 최근에 이제 롯데 같은 일들도 보면은 이게 잘했고 못했고를 떠나서 이게
다 막아라 이런 것들은 어떤 리더십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그냥 늘 공무원인 분들은 야 이거 누가 그런 결정을 할 수 누가 책임을 있겠습니까? 지겠어요? 예, 그 책임도 질 수 없는 일을 그냥 그러다 보니 이게 이제 그립감이 약해지고 한다면 무차별적으로 다 막고 한마디로 약간 좀 포퓰리즘적인 이런 것들에서는 한 발자국 이게 동력이 약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규제가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좀 거죠.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가령 채권 시장에서는 저는 이게 떠오르는 일화가 이제 과거 박근혜 정부 때 약간 그런 시기로 접어들었을 때 그때 대우조선해양 사태가 터졌었거든요. 그러니까 대우조선해양을 당시 이제 산업은행이 대주주였었는데 대부분의 채권자들은 야, 이 회사는 뭐 산업은행이 뭐 그냥 다 책임지겠지 약간 이런 좀 약간의 그런 도덕적 해이가 있었는데 약간 이 리더십이 실종된 시기 때 기재부와 금융 이런 데서는 이제 대우조선해양의 문제를 채권자들이 다 같이 분담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됨으로써 그래서 저는 그때 생각에 이게 만약에 리더십이 이렇게 실종되지 않았던 시기라면 또 그냥 뭐 마거 해서 이렇게 넘어가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뭔가 그런 게 없던 시기니까 공무원들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이제 딱딱 도덕적 해이를 이제 계속 가져가기보다는 좀 책임을 분담하는 식으로 갔던 게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리더십이 실종된 시기에는 그냥 무조건 다 하방을 바친다. 뭐 어떻게 뭐 그런 식으로 간다. 라는 약간의 그런 포퓰리즘적인 데에 이렇게 도덕적 해이랄까요? 이런 거에서는 좀 이제 좀 그런 건 좀 주의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네네. 또 그런 게 하나 있고 부동산 가격이 조금 계속 올라가지는 않을 거다. 보수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그죠? 뭐 저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워낙 이제 시장에 계신 다른 전문가분들이랑 뷰가 다르다 보니까 이제 공격도 많이 받고 네. 그런 부분인데 가령 이렇게 좋은 곳의 부동산 가격이 평당가가 이제 한 22년 사이에 7.4배 오른 건데요. 예, 이제 반포동과 2000년 초에 1,354만 원. 그렇죠. 예. 그러니까 평당가가 1,354만 원이었는데 이제 1억을 넘는 1억을 그렇죠. 예, 평당 1억이 넘는. 네, 평당 1억. 반포 압구정은 지금 그렇군요. 평균적으로 평당 1억이 넘으니까 평균이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지금 7.4배 오르긴 했습니다. 예, 이렇게까지 오른 동력이 뭐냐를 생각해 봤을 때 사실 이 지역은 뭐 공급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죠. 이렇게 항상 여기를 살고 싶어 하는 분은 너무 많고 그에 비하면 뭐 신축 아파트는 너무 없고 근데 3배 올랐다가 한 10년 행보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2배 오르고 뭐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결국 7.4배 오른 건데 이 흐름 속에서 명목 GDP는 3.4배 GDP요? 올랐거든요. 예, GDP는 3.4배 올랐는데 가계부채는 7.1배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모두가 다들 가고 싶어하는 곳이라서 항상 수요가 넘치는 곳인 건 맞는데 그게 7.4배까지 갈 수 있었던 동력은 저는 좀 이게 부채 컸다. 때문이다. 이게 좀 이렇게 7배나 늘어난 것이 가장 큰 동력이 아니었겠는가라고 일단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다 보면 그러면 우리가 기계적으로 22년 사이에 뭐 7배 올랐으니까 그럼 지금은 평당 1억 그러면 또 20년 후에는 이제 평당 7억을 이제 뭐 가는 거냐 했을 때 저는 그 논리가 되려면 가계부채도 그 정도로 올라야 될 텐데 늘 수가 있겠느냐라는 건데 사실은 가계부채 비율이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GDP 대비 비율을 생각해 보시면 이제는 뭐 GDP 대비 비율이 뭐 3분의 1 수준에서 이제는 이제 거의 뭐 90% 넘는 수준으로 지금 와 있다 보니까 문제네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비율이 워낙 높아져 있다 보니 그래서 이제 기재부 금융위 할 거 없이 정부에서도 가계 부채를 더 늘리지는 않죠. 그렇죠. 좀 이제 최소한 명목 GDP 늘어나는 거 이내로 통제를 하려고 하다 보니 그런 기조 하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성장보다는 이런 식이 가깝지 않겠냐 하는 게 메인 아이디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공급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채널에서 제가 공급에 대한 말씀을 드렸더니 뭐 공급이 충분하다 뭐 이런 식으로 잘못 이게 그 오더가 돼서 뭐 저는 공급이 항상 뭐 충분하다라고 생각한 적은 없고요. 다만 그 신평사에서 건설업 애널리스트를 할 때 집값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게 너무나 중요한 그 분석 영역이었거든요. 거기에 건설사들의 실적이 달려 있다 보니까 그걸 해야 되는데 근데 저도 초반에는 제 배우는 그런 자료들이 다 보면 하나같이 공급이 뭐 내년에 어쩌니까 오를 거다. 공급이 늘면 뭐 그래서 집값이 내린다. 이렇게 공급 중심으로 이렇게 보고 그래 공급이 그러면 오르겠구나. 혹은 많아지니까 내리겠구나 이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이게 보니까 뭐
공급이란 건 흔히 착공 물량과 입주 물량이 대표적인 공급 물량인데 가령 요럴 때 2009년 10년 이렇게 서울에 이렇게 아파트로 봤던 비아파트까지 합쳐서 보던 입주 물량이 되게 적었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야 입주 물량이 적어서 앞으로 집값 오른다라고 했는데 정작 2010, 11, 12, 13년은 계속 집값이 좀 빠졌던 시기예요. 이게 그러게요. 착공으로 봐도 되게 적었어요. 아하. 착공도 적고 입주도 적은데 그 뒤로 3년을 그냥 집값이 옆으로. 계속 떨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야 이건 되게 희한하다. 게다가 또 오히려 한 2015년 이후의 시기는 야 이 착공도 엄청나게 늘었고 이때보다 네. 엄청나게 늘었죠. 이 시기랑 비교하면. 입주도 당연히 저 때보다 더 늘었는데도 막 계속 막 올랐네요. 오르는. 그래서 야 이게 공급을 기준으로 전망을 하면은 이게 상관관계가 너무 안 나와서 이게 왜 그럴까를 이제 막 계속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네. 아니 뭐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보니까 이거는 이제 월별 아파트 매매 거래량인데 이 거래량이 막 많을 때는 한 달에 막 이렇게 10,000건씩도 갔다가 없을 때는 막 이렇게 1,000건 이하로 갈 정도로 와. 한마디로 수요가 너무 이렇게 진폭이 크니까 공급이 한 요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다는 그냥 수요의 진폭이 가격의 향방을 이제 결정해버린다라는 거죠. 일례로 이렇게 2020년 같은 경우는 이제 입주 물량이 되게 많았던 시기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이때 거래도 굉장히 많이 되고 이 시기가 서울의 집값과 전세가 둘 다 되게 많이 올랐던 시기이죠. 뭐 아시다시피 그건 이제 코로나 저금리가 워낙에 큰 일을 했고 그 다음에 오히려 2022년은 이 두 시기에 비해서 훨씬 입주 물량이 적었던 때인데도 이때는 집값 전세가가 둘 다 동반 급락을 했었던 시기이고 수요도 확 죽었었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이렇게 많으면 아무리 공급량이 좀 늘어도 값을 막 올리고 수요가 이렇게 약세가 되면은 입주 물량이나 착공 물량이 줄어도 조정을 받는다 말씀을 하나 결국은 가격에 그러니까 대해서 공급이 이게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의 폭에 비해서 수요가 진폭이 훨씬 크다는 거죠. 그리고 수요는 사실은 사람들의 심리, 내가 얼마나 사고 싶은지 그게 결정될 거고 집을 산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결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심리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 대출을 해주냐 안 해주냐도 너무 중요한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심리가 집을 사고 싶다는 심리는 당연히 너무나 큰데 그렇지. 그거를 이제 이 가격에 가능하게 해주냐 않냐는 이제 맞아요. 대출이 되느냐 안 되느냐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완전히 이제 대출이 얼마나 어렵냐 쉽냐가 그냥 이제 수요를 좌우하는 예, 그런 시기에 우리는 살고 있고 근데 이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라는 거를 관리하는 시기에는 부채를 과거보다는 이제 늘리기 어려운 시기니까 예, 과거 같은 상승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예, 어렵다. 뭐 이렇게 일단은 보고 있는 거고요. 정리하면 공급보단 수요가 중요한데 수요는 심리와 대출. 근데 그 중에 이제 대출이 중요한데 대출은 정책에 의해서 정해지고 네. 정책은 GDP 대비 가계부채를 한다는데 네. 오늘 이야기한 거 종합해 보면 GDP가 얼마나 성장하겠어요? 근데 그거 생각해 보면 부채가 늘어나기 어렵습니다. 이러면 심리가 안 좋고 대출이 안 늘면 수요가 그렇게 늘어나기 어렵습니다. 이런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러면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가계부채 계속 뭐 틀어막기만 할 거냐? 뭐 이런 말씀을 할 수 있겠죠. 살려줘 이런 거죠. 뭐 그렇죠. 뭐 혹은 뭐 야 그래 너무 힘드니까 이쯤에 이제 풀어주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를 다들 하시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자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과거에 2007년 기준으로는 이 회색 바로 나타낸 이 국가들이 당시 이 비율이 매우 높았던 국가들이 이제 바로 금융위기 때 이제 무너진 국가들이 됐죠. 그래서 이 국가들의 집값이 이게 높을수록 선후 관계가 서로 피드백이 있었겠지만 스페인, 아일랜드 다들 뭐 어찌 보면 집값이 올라가니까 가계부채가 늘었을 수도 있고 가계부채가 또 부채 내기 쉬우니까 또 집값이 오르고 이게 서로 선순환을 한 건데 미국도 마찬가지로 이 시기에 이제 그래서 가계부채 비율이 쫙 올랐다가 여기서 한번 이제 트리거가 발동해서 그렇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가계부채가 청산을 당하다 보니 이제 이들이 그 사이에는 이제 청산을 당하고 부채 비율이 낮아지고 함으로써 부채 비율이 다들 이렇게 낮아지는 상황입니다. 네. 그게 낮아져서 이제 어떤 상황이 됐냐면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한국, 중국 같은 경우는 이때 상대적으로 낮았어서 이들처럼 힘든 일을 겪진 않았는데 네. 지금은 이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된 너무 상황이라서 그래서 야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약간 그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좀 약간 업보로서 돌아오는 게 이들 국가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걸 많이 낮췄단 말이죠. 그러니까 낮추는 과정은 분명히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디레버리징이라는 건 당연히 고통스러운 거니까 맞아요. 그만큼 계속 힘들었는데
근데 이 시기에 이거를 낮췄던 국가들은 지금 그 사이에 뭐 신용등급도 오르고 경제도 좀 이제 회복으로 왔는데 이 그때 상대적으로 좋았던 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요 시기에 이제 더 늘다 보니 지금 이제 오히려 더 문제일 그렇죠. 수 있겠네요. 이들보다 지금 더 이제 프랑스가 문제다라는 식으로 지금 문제인 상황으로 좀 들어오게 됐죠. 하긴 그때 피그스 국가 할 때 프랑스는 없었거든. 그렇죠. 그때 독일, 프랑스는 그래도 버티니까 맞아요. 유럽이 이제 갈 수 있었는데 뭐 당시 이제 잘 아시다시피 그 피그스라고 하는 국가들의 신용등급이 트리플 A였었다가 막 이렇게 뚝뚝 떨어졌었죠. 트리플 B로 뚝뚝 이제 떨어졌던 네. 과정을 근데 그 사이에 우리는 척척 이렇게 올랐죠. 올라서 이렇게 오히려 이들보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등급이 신용등급이 훨씬 더 높은 그런 상황이 지금 와 있거든요. 근데 저들이 왜 어쩌다 저렇게까지 트리플 A였던 국가들이 어쩌다 저런 수모를 겪었냐라면은 초반에 가계부채가 이게 지금 빨간 선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인데 초반에 오를 때는 정부부채 비율이 좀 내려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이유가 초반에 어느 정도 오를 때는 집값도 오르고 사람들이 소비도 막 이렇게 더 많이 하니까 세금도 더 많이 거치고 네. 경제 전반적으로 좋아지고. 활력이 좋았는데 그쵸 이제 건설사 채용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실업도 낮추고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이거를 어느 수준 이상으로 더 늘렸더니 사람들이 빚 갚느라 소비를 못해서 소비를 못하니까 당연히 침체가 경기가 안 오고 좋아지고. 세금도 덜 거치고 그러면 침체도 오고 세금도 덜 거치니까 정부는 이제 막 이렇게 돈을 빌려야 되고. 돈을 풀어야 되고 하다 보니 정부 부채 비율이 이제 후행적으로 확 이렇게 올라가더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도 어찌 보면 이 상황에서 이걸 타개하기 위해 이게 늘어나 버리면 이게 좀 이들 국가들 보면은 약간 답 없이 올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니까 결국은 신용등급이 막 이제 강등이 되고 강등되니까 이제 국채금리는 더 올라가고 이 악순환에 이제 빠져버리는 사례가 있었던 거죠. 네. 예. 근데 우리는 그러면 지금 어떤 상황이냐라면은 가계부채는 좀 이제 좀 턱에 찼는데 네. 정부 부채는 그래도 아직 우리 신용등급의 어떤 피어 그룹과 비교했을 때 썩 나쁘지 않은 수준이기는 하거든요.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렇게 벨기아나 프랑스처럼 이렇게 유로를 쓰는 한마디로 이제 기축통화를 쓰고 있는 국가들이 아닌 그런 나라들과 비교해서는 우리가 이 비율이 낮다라고 볼 수는 또 없는 수준에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거를 야 뭐 벨기에나 프랑스는 뭐 80% 넘던데 뭐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야 이 비기축 통화 피어들과 비교를 해야 좀 온당할 것 같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미 지금 GDP 대비 통합 재정 수지가 2019년 이후부터는 계속 이제 적자 네. 으로 가거든요. 그리고 이거의 가장 큰 이유는 당연히 이제 고령화에 좀 기인을 정부가 하고 쓸 돈이 있죠. 많은 거죠. 그렇죠. 네. 정부가 써야 될 돈이 구조적으로 더 많으니까 그래서 벌써 내년에 이제 국채도 발행을 지금 또 이제 많이 하겠다라고 지금 하는 상황이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게 안 그래도 고령화 때문에 정부 지출을 많이 해야 되는 와중에 이렇게 이 가계부채 때문에 경기가 안 좋은 거로 인해서 정부 지출을 거기서 더 많이 한다라면은 그러면 이제 이 비율이 좀 앞서 봤었던 그런 나라들처럼 올라갈 소지가 있고 이게 어느 수준 더 올라가 버리면 이제 국가 신용등급 의 문제로까지 연결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이제 통화 정책과 뭐 재정 정책 있는 와중에 이제 재정을 써라 뭐 이런 분들도 있지만 잘 올려놓은 이거를 좀 지키기 위해서라도 함부로 이거를 좀 이렇게 풀기 어려운 상황이 좀 있기는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우리가 좀 고통스럽다 해서 여기서 정부가 더 막 이렇게 적자를 막 더 늘린다 이런 선택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것도 같이 감안을 해야 하고. 된다. 그러니까 앞서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 터널이 언젠간 좋아지긴 할 텐데 우리는 이게 참 좋아지려면 고통을 어느 정도 감수를 좀 하는 시기가 있어야 되고 저는 이게 조금 돌아보면 조금 아쉬운 포인트이기는 한데 지금 보시면은 GDP 성장률이 사실 이 기준금리를 막 1%대를 하고 있을 때 GDP 성장률을 이렇게 3%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구조적으로 더 높은 시기에 금리는 이렇게 아주 확 낮췄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좀 부양도 되고 자산 가격도 막 오르고 뭐 이럴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좀 요 시기에 국가 신용등급이란 거를 되게 신경 쓰다 보니까 정부 지출을 막 늘린 게 아니라 이렇게 막 금리를 낮추는 식으로 이제 부양하는 그런 대응을 했었는데 그 기준금리가 1%대였던 시기는 우리가 심지어 지금보다 성장률이 높았었던 시기였었다. 근데 우리가 앞으로 사는 시기는
성장률은 저 때보다 낮은데 네. 기준금리는 저 때보다 높아요. 높은 시기를 당분간 좀 견뎌야 한다. 좀 그러니까 자산 가격이나 어떤 경기 부양 효과가 가까운 과거를 생각하기에는 어렵다. 좀 이게 이제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네. 말씀을 하신 내용을 이제 들어보면 굉장히 안 좋은데 이제 그걸 톤을 어떻게든 다운시키려고 하신 것 같은데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냥 되게 안 좋다는 얘기죠. 네, 되게 안 좋으니까 각오해라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정부도 정책을 이렇게 과감하게 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글루미한 전망을 할 수밖에 없는 안 좋은 전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긴 한데 현실이라는 걸 받아들이고 너무 치우치지 않게 밸런스를 맞추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한 가지 덧붙이면은 사실 뭐 이제 반포나 이런 데들이 되게 많이 집값이 올랐는데 이런 코인으로 많이 버신 분 이런 분들이 이제 더 높은 가격으로 여기를 사고 하면서 더 오를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근데 그거는 일반적인 건 아니고 약간 아웃라이어 수요로 좀 봐야 되지 않나. 거래량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싶은 거고. 그리고 사실 올해 이렇게 상급지들이 잘 오를 수 있었던 배경이 이제 갈아타기 장세였다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들 이제 끝없이 양극화를 생각하시는데 양극화가 끝없이 갈 수는 없는 이유가 갈아타기 하려면은 기존 내 다른 집이 팔려야 이제 그 상급지 집 수요도 생긴 건데 여기가 자꾸 낮아지면은 이 상급지로 갈 수 있는 수요도 좀 이제 힘을 잃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좋은 부분 하나 꼽자면은 너무 양극화라는 거에 얽매이지 않고 오히려 이 시기는 양극화가 해소될 수 있는 시기. 반대로. 반대로 좀 그런 시각도 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상황이 왜 여러 가지 점검해봤을 때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게다가 이제 지금 정부의 정치 리스크까지 지금 불거진 상황이라서 이 문제를 좀 뚫고 나가야 되는 그런 동력이 조금 약하다라는 것도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또 우리가 계속해서 고민해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자, 오늘 그 라이프 자산운용의 배문석 팀장님과 함께 전체적으로 매크로와 뿐만 아니라 부동산 이야기까지 쭉 해봤는데요. 끝으로 저희 뭐 효치님들한테 2025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떤 뭐 당부하실 말씀 이런 게 좀 있을까요?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참 글루미한 쪽으로만 너무 이게 부각이 된 것 같긴 한데 근데 어찌 보면 이제 서두에 한번 각오해 이런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그런데 사실 또 보면은 이제 금리를 지금 낮추고 있거든요. 벌써 이제 2번 낮췄고 근데 보면 금리 인하의 효과는 통상 한 3분기쯤 뒤에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KDI 자료에 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의 효과가 내년부터는 또 일부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로 인해서 또 소비가 진작될 수 있는 여력도 생길 테니까 뭐 그런 부분도 같이 생각하고 또 이제 워낙에 이제 양극화가 심해지는 것이 또 사람들이 우울해지는 요소이긴 한데 어찌 보면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양극화가 해소되는 시기가 될 수 있다. 그런 부분도 좀 같이 감안해서 감안해서 보자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라이프 자산운용의 배문성 팀장님이었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